투자 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세계 문제부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이 직접적으로 중국에게 세컨드리 보이콧이란 실력 행사, 이란 측하고 거래를 할래 아니면은 달러망을 사용하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제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것이죠.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중국의 정유사, 대형 정유사를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40개 선박회사들을 망라해 가지고 세컨드리 보이콧을 실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뉴스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타겟 중국의 이런 그림자 함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불법 원유 수입에 관여했던 부분을 이렇게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 내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네바 리브아 연구원이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뤘네요. 트럼프가 시진핑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진전입니다. 이전에 모든 미국 대통령들은 베이징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매번 세컨드리 보이콧 행사를 거절해 왔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와싱턴이 모든 카드를 갖고 있음을 뜻합니다. AP통신이 전한 중국의 주요 정유소하고 40개의 기업 유조선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행하겠다, 이 보도를 보고 허드슨 연구소의 지네바 리브아 연구원이 매우 중대한 진전이고 미국이 전부 카드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이런 조치를 실시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굉장히 꼼꼼합니다. 여기 이제 미국의 재무부의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보도자료도 상당히 깁니다. 4월 24일 날 보도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에코노믹 퓨리, 이란의 석유 거래 및 그림자 함대를 지원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전격 겨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미국 재무부가 이렇게 굉장히 신문 기사처럼 보이는 공격적인 그런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중국의 독립정유사 및 40개 해운사와 선박대사를 단속을 실시하겠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AC는 중국 소재 독립정유사인 행리 석유화학 정제소를 제재했습니다. 중국의 독립정유사들은 이란의 석유 경제를 유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계속해왔고, 행리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이란산 석유를 구매한 이란 원유 및 석유 제품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입니다. 사전 경고 없이 그냥 바로 때린 겁니다. 자산이 다 동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달러망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기업에게는 어마어마한 타격인 거죠. 또한 미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란의 그림자 함대 일부로 활동하며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을 운송해서 이란 정권의 금융 생명줄을 제공해온 40개의 해운사 및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관련 해외자산들이 전부 다 동결되고 달러 결제망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에코노믹 퓨리 작전은 테헤란이 중동 전역에서 무모한 활동을 벌이고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게 만드는 수익 창출 영역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지속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상세한 그런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그림자 함대는 정권 지원을 위한 불법 석유 유통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란 한구 봉쇄에 이어가지고 생명줄을 그냥 그대로 압박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내용을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4일 미국 중국 정유사 및 선박 대대적 제재 개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미 이렇게 4월 15일 날 예비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란의 석유 자금 거래가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중국의 두 개 상업은행, 대형 산업은행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 돈이 이란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국제금융 거래망에서 완전히 아웃을 시키겠다. 그렇게 4월 15일 날 그것은 보도자를 내지 않고 백악관 기자회견장에 스캇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와가지고 직접 이야기를 했죠.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2차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직접 때린 겁니다. 이번에는 4월 15일처럼 경고가 아니고 제재 대상이 이란 원유를 수출하는 데 관여한 그림자 함대와 관련된 선박 해운회사, 그리고 이제 가장 주요 여러분들 이란의 거래처인 중국 최대급 독립정유사 일산 40만 배럴의 처리 역량, 이걸 이제 바로 때린 겁니다. 그래서 이란 원유의 주요 구매처인 대형 정유사를 압박하고 운송수단인 그림자 함대를 동시에 타결하는, 그래서 이란의 외화 수입원을 완전히 그냥 끊어버리는 그런 조치를 취한 거죠. 큰 사건입니다. 큰 사건. 그래서 이제 2019년은 선박 중심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시했고 2025년에는 중소형 정유사 중심으로 실시했고 2026년 4월 24일에는 대형 정유사 및 관련 은행을 통해 가지고 2차 제재를 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져 가지고 미중 관계도 미국이 압도적인 여러분들 그런 압박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용어로 보면은 모든 카드를 미국이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미국 중국 타격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뉴스이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전부 다 다뤘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여러분들 직접 세컨더리 보이콧을 행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재무부의 언론 보도문이 상당히 상세하네요. 상당히 상세하기 때문에 전부를 다 살펴볼 필요, 이제 그렇게 할 만한 여유는 없으니까 특별히 제가 주목하는 이번 그런 2차 세컨더리 보이콧의 의미가 뭐냐,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딱 실시하게 되면은 제재 대상 기업들의 미국 내 모든 자산은 즉시 동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재 대상이 되는 기업인에 대한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에도 동일한 그런 제재가 가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강력한 그런 조치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 또는 미국인이 관리하는 제재 대상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고 관련된 금융기관들은 전부 다 금융 내역을 미 재무부에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 재무부에 특별 허가가 없는 한 제재 대상 자산이나 이권이 결부된 모든 형태의 미국 내 거래는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았든 몰랐든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건 간에 관계없이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바로 묻는 겁니다. 무과실 책임 원칙, 아주 강한 그런 책임을 사전에 인지했든 인지하지 않았든 간에 관계없이 그냥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기업과 금융기관이 거래를 할 경우엔 해당 금융기관도
제재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무시무시한 조치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오늘 미국의 전형적인 세컨더리 보이콧 단행, 대중국의 압박,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번 조치는 이란을 넘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금융기관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전형적인 세컨더리 보이콧 실행 단계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대형 정유사와 이른바 그림자 선단으로 불리는 운송 선단을 제재 대상으로 올림으로써 이란의 경제적 생명줄을 실질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특히 달러 거래망으로부터 퇴출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제시하여 제3국 금융기관들이 알아서 의심스러운 거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고, 이것은 역대 미국 대통령이 행사하기를 꺼려했던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미국의 금융 패권을 활용해서 글로벌 공급망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풀이가 될 수가 있다. 그 결론은 와싱턴이 모든 카드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달러 거래망에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퇴출되거나 두 가지 중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세컨더리 보이콧의 핵심은 미국 법에 직접 통제를 받지 않는 제3국 외국 법인이라 할지라도 제재 대상국 적국과 거래할 경우에 미국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시키는 조치니까 기업으로서는 대단히 여러분들 위력적이고 겁나는 조치인 거죠.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을 죄는 4월 15일 날 중국의 두 개의 여러분들 상업은행에 대한 경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이란 자금이 해당 은행의 계좌를 통과하기만 하더라도 미국 달러 결제망에서 영구히 제명하겠다. 사형 선고하고 거의 같은 거죠. 무과실 책임 원칙, 기업의 고의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냥 알아서 다 여러분 조심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몰랐다 이런 건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 오늘 정리됐는데, 이제 다 아시겠지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 행사된 세컨더리 보이콧을 공병호 TV는 학습하는 방송, 성장하는 방송, 부자되는 방송이니까 그냥 일과성으로 그냥 기사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정확하게 한번 정의를 해보죠. 이렇게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들이나 개인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그러니까 이제 블룸버그라든지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이런 데가 대부분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하게 되면은 과거에는 중국의 경제 보복이 두려워서 대형 정유사나 은행을 직접 제재하기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중국의 보복보다도 미국의 금융결정망 탈출이 더 치명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여러분들 해당 미국 행정기관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죠.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과 사업관계를 계속하고 싶으면 미국의 적국과는 절대 손을 잡아서 안 된다. 거래해서야 안 된다. 그런 조치인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1차 제재 프라이머리 섹션은 미국 법에 적용을 받는 미국인이나 미국인의 기업이 적대국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죠. 그게 프라이머리 섹션이고, 세컨더리 섹션은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이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간주하는 그런 적대국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기업이나 은행을 처분할 수 있는 거죠. 미국 법이 적용되는데도 적용되는 것을 1차 제재, 미국 법이 여러분들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 적국과 여러분 거래를 하는 경우에 달러망으로부터 여러분들 퇴출시키는
그런 것을 2차 제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2차 제재. 그 세컨더리 보이콧의 파급 효과는 기업들에게나 은행들의 선택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적인 이란과 계속 거래할래 아니면은 미국 시장에서 계속 사업할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중국의 은행이나 기업들이나 해당 회사들이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되면은 해당 기업이나 개인은 미국의 달러 결제망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치로 인해 가지고 금융, 물류, 서비스, 지분 전체를 다 이렇게 제압하기 때문에 이제 이란이 대단히 심각한 그런 외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란 자금줄 역할하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이렇게 그림자 함대 이란에 이제 선체가 녹슬고 선명한 회사 로고가 없고 선박 이름이 자주 바뀌는 것이 특징입니다. 노후 선박을 이용해 가지고 대개 이제 밀무역을 해온 거죠. 이란이 사용한 그림자 함대에 그리고 대개 이제 공해상에서 이렇게 환적 물건을 주고받는 두 척의 유조선이 바다 한가운데 나란히 붙어서 원유를 옮겨 싣는 장면입니다.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는 핵심 수법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이제 포획된 투스카호 인도양 공해상에서 여러분들 봉쇄망을 뚫고 나가가지고 공해상에까지 가서 잡아낸 거죠. 최근 미군이 납포한 이란 유조선 투스카호 선체가 뭐 몇십 메타 몇백 메타 될 정도로 아주 기네요. 큰 거는 200만 배럴 정도 실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란이 200척 이상 정도의 그림자 함대 노후 원유선을 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150만 배를 170만 배를 운송하는데 대부분이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번에 직접 규제를 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언론상을 보면 이란의 그림자 함대라는 그런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떤 데는 한 200척 운영한다 어떤 데는 300척 운영한다는데 그만큼 규모가 많은 겁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이란 정권은 최소 300척에 400척 규모의 그림자 함대를 운영하고 그림자 함대는 이란 당국이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원유를 운송하는 노후 유조선 네트워크를 그림자 함대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국제 금융망 감시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아시아로 실어나는데 대부분 수입국이 중국이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번에 조치를 취한 거죠. 미국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선박 몇 척을 막는 수준을 넘어서 그림자 함대 운영의 경제성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조치다. 이번에 이제 40개 선사는 대개 그림자 함대의 한 10%에 해당할 정도로 그렇게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노믹 퓨리 작전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어떻든 간에 오늘 가장 큰 뉴스는 미국이 직접 이제 경제 제재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이제 오늘 2차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원래는 2차 협상이 21일이나 22일 날 열릴 예정이었죠.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2차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결렬이 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제 본인의 SNS에서 협상단 파견을 취소하겠다 그런 내용을 조금 전에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한번 보시죠. 저는 방금 이란인들을 만나기 위해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로 출발하려던 대표단 위트코프 쿠순의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여행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이란 지도부 내부에는 엄청난 내분과 혼란이 있습니다. 혼란이 있겠죠. 대통령은 가장 고급 정보를 취득하니까. 이란인 자신을 포함해 누가 실권자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임 최고 지도자란 죽은 것 같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말에 시신 팔아먹는 놈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말에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죠. 또한 우리가 모든 카드를 쥐고 있고 그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카드를 전부 다 갖고 있고 만약 그들이 대화를 원한다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전화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 저장 시설이 풀 상태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폼 잡고 하봐야 며칠 못 간다 그런 인식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 지도부가 상당히 이제 분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란 내부에 엄청난 내분과 혼란이 있다고 그렇게 하니까 강경파하고 실무자 사이에 우리가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용어가 카드지 않습니까? 카드. 당신이 카드가 없지 않냐 이런 거죠. 트럼프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가 우리가 전부 다 카드를 쥐고 있다. 죽일 수 있는 카드, 살릴 수 있는 카드. 그래서 시간은 우리 편이지 당신 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계속 여러분들 전하고 이런 거 골치 아프니까 그냥 비즈니스맨다운 그런 표현입니다. 그냥 직거래 하자. 아쉬우면 전화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제3국을 통한 중재보다도 직접 당신들이 아쉬우면 전화해라. 이렇게 여러분들 끝을 낸 겁니다. 이번 취소 결정으로 인해서 당분간 미국과 이란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시간은 우리 편이고 유정 파괴와 같은 부분이 불가피하고 외환 자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란 측이 손을 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예상이 맞아떨어질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두고 봐야겠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SNS를 통해서 협상 주도권이 완전히 미국에 있고 당신들이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는 한구 봉쇄 같은 건 택도 없는 이야기다. 이거는 그냥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협상이 물 건너갔습니다. 물 건너가고 가까운 시간 내에 다시 여러분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눈에 번쩍 띄는 게 지금 봉쇄를 다 시켜놨는데 이란 석유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원유 터미널인 카르크스에서 원유를 적재하는 광경이 이렇게 포착이 된 겁니다. 탱크트래크닷컴 여러분이 보시는 이곳은 카르크스입니다. 카르크스는 원유 터미널이지 않습니까? 중국행 원유들이 전부 다 카르크스에서 이름 채워지죠. 원유 터미널. 이 터미널에 거의 200만 배럴 정도에 상당하는 200만 배럴 상당하는 그러니까 한 척당 200만 배럴이니까 하루 물량보다 더 많은 하루에 이란이 150만 배럴 정도로 수출하니까 그러니까 세대가 이렇게 여러분들 원유를 적재하고 있는 겁니다. 200만 배럴 곱하기 세척 이게 무슨 일이냐. 여기 중요한 여러분 단서가 있는 겁니다. 어제 카르크스에서 원유를 선적 중인 초대형 유조선 3척이 포착됐습니다. 각 200만 배를 총 600만 배럴 분량입니다.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2척은 이란 국적선이고 나머지 한 척은 프리랜서 용역선으로 파악됩니다. 의미는 미국의 해상 봉쇄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여전히 주요 터미널인 카르크스를 통해 원유 수출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카르크스의 원유 저장 시설이 풀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공해상에 띄어놓을 수 있는 유조선의 이름들 기름을 싣는 겁니다. 그러면 한 4~1분 정도는 해상에 띄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해상에. 그러니까 이 의미 부여는 제가 옳은 것 같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 카르크스에서 세대가 200만 배럴씩 여러분들 원유를 적재하고 있냐. 간단한 거죠. 지상에 저장소가 거의 다 차가는 겁니다. 지상에 저장고가 다 차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에 분명히 이야기한 것처럼 이란은 상당한 위기 상황이다. 이란의 유정의 특정상 지상 저장고가 풀이 되면은 유정을 폐쇄 웰샷인을 해야 되고 유정을 폐쇄하게 되면은 유정 내부에 압력의 이런 역류 현상이 생겨 가지고 파라핀 같은 이런 물질들이 유정에 있는 유량이 흘러다니는 미시의 구멍을 막아 가지고 유정을 폐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이 며칠 안 남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대통령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중요한 정보라고 보거든요. 수출이 안 되는데 대형 유조선을 여러분 동원해 가지고 이란이 기름을 싣는 겁니다. 지상에 실을 만한 공간이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600만 배럴이 봉쇄를 돌파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5척이 회항이 됐거든요. 구름이나 밤에도 탐지가 가능한 SAR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이 24시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돌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왜 하냐. 이런 유령 선박 프리랜서 등을 동원해 가지고 바다에 띄워놓는 거죠. 현재 이란은 원유 육상 저장 시설이 거의 가득 찼습니다. 최근 30년 된 노후 유조선 등을 재가동했는데 이거는 원유를 수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갈 곳 없는 원유를 바다 위에 띄워두기 위한 임시 보관 고육지책으로 분석됩니다. 선적은 했지만 봉쇄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바다 위에 수상 창고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정확한 판단인 거죠. 연안 항로를 통해 가지고 봉쇄를 뚫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배를 이게 이제 약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원유가 현재로서는 600만 배럴의 원유가 정상적으로 수출 시장에 도달할 가능성은 중국에 도달하면 매우 낮습니다. 수출이 막히면은 저장고가 풀이 되고 그러면 유정을 폐쇄해야 되는데 이것은 유전에 영구적인 손상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르크스에서 200만 배럴을 수용할 수 있는 세대의 이런 대형 유조선을 동원해서 기름을 싣는 것은 지상 저장고의 풀로 인한 유정 폐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런 조치다. 이 600만 배럴은 이란 경제의 숨통을 잠시 연장해 주는 바다 위의 비축붕이 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정리정돈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오늘 이란 상황에 대한 이란 상황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란의 나팔수들은 이란이 잘 싸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글 한 편 보시죠. 이 텔아비브에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을 잘 다루는 아비단 씨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혁명적 수사는 거의 쇠뇌가 돼버린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종이 호랑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런 부분에 본인들이 쇠뇌가 된 겁니다. 이란 정권의 핵심 지도부에게
지향하는 것은 곧 운명이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결국 압박을 받으면 굴복할 호랑이에 불과하다.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현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단이 쓴 정세 분석 보고서 한번 보시면은 하향으로 내려가는 낯선 구조에 들어간 것 같다. 이란이 그동안 막대한 전비를 동원해 가지고 후티, 헤즈볼라, 하마스, 이라크 민병대 수없이 여러분들 키웠는데 결국은 결정적인 상황이 되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하향 나선으로 접어든 것 같고 그것은 단순한 일과성 행사가 아니고 거의 구조적인 사건 같다. 이런 보고서를 발표했네요. 이란은 과거처럼 혼란을 이야기하면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굴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최대 압박의 기본값이 된 새로운 전략 환경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란 혁명수비대와 이란 수뇌부는 이스라엘과 미국과 트럼프를 오판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계기면은 들어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판이라는 게 이렇게 겁난 겁니다. 정권 내부의 이데올로기적 고립과 강경파의 권력 장착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버블을 만들었고 이것은 정권을 구원하기는커녕 고립을 과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 만든 혁명적 서사의 포로가 된 이란 정권은 통제불능의 하향 나선에 빠졌고 이제 남은 유일한 결과는 정권 교체뿐입니다. 통제불능한 하향 나선에 접어든 것 같아요.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은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확실히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조급하게 전면전을 했을 때 까부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면 무너질 것이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문제인식이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헤즈볼라와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사일을 쏘고 이렇게 해가 여러분들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를 시키고 이런 것은 현실과는 너무나 유리된 그런 조치들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결국 안정을 위해서 양보할 것이라는 이란의 오래된 계산법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트럼프를 잘 못 읽은 거죠. 2023년 10월 7일 이후에 그리고 트럼프가 귀환한 이후에 반사적 긴장 완화의 시대는 끝났고 최대 압박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란이 도발하면 도발할수록 미국과 이스라엘은 낮은 비용으로 국제적 명분을 축적하고 이란의 역량을 추가로 파괴할 수 있는 법적이고 정치적 명분을 제공한 것입니다. 지금 때리면 여러분들 휴전 이전에 때렸던 것보다 훨씬 더 명분이 서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원사이드 게임이 된 겁니다. 강경파가 권력을 독점하면서 보고체계가 왜곡되었고 선전선동을 실제 분석으로 착각하는 버블에 갇혔습니다. 현재 이란의 행동은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반사적인 경련에 불과합니다. 이 체제는 필연적인 종말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익숙했던 그런 플레이북 그런 작전 실행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오판을 하고 이란도 오판을 미국도 오판을 하고 특히 트럼프를 오판을 한 겁니다. 트럼프를. 그래서 이제 아직도 이런 승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남은 출구는 없습니다. 계산된 저항으로 시작된 것이 죽어가는 질서의 마지막이자 치명적 오판으로 변했습니다. 이분은 지정학적 분야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글을 쓰는 아비단 텔아비브에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뭐 신문기자들이 이제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이런 분들 이런 글을 요약해서 이런 보시지만 대개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짜리 이렇게 보고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상을 분석하는 그런 깊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자들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런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럽은 트럼프를 싫어합니다. 트럼프가 좋을 수가 없죠. 한국의 많은 사람들도 트럼프를 싫어하죠. 도널드 트럼프가 여러분들 뭐 유럽의 대통령이 아니니까 유럽에서 인기를 얻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보시죠. 유럽 사람들이 억수로 싫어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버 말리크라는 분이 런던에 사시는 분입니다. 런던에 사시는 분인데 트럼프를 무진장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미국인들이 유럽인들에게 있어 그린란드 참사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아무도 미국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쉬운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이지 미국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유럽 사람들의 이런 글을 읽어보다 보면은 지나치게 유럽에 비중을 두는 것 같아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시각을 많이 버릴 필요가 있는 거죠. 미국이 뭐 유럽한테 뭘 빚을 질 겁니까? 아쉬운 사람은 유럽이지 않습니까? 꼭 같은 이야기가 한국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제가 우스개 삼아서 이런 심심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미국 외의 국가들이 미국을 대할 때 항상 가져야 될 생각이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라 이야기죠. 미국을 다시 신뢰하지 않고 그건 뭐 당신들 마음이니까 영국의 이런 일부 사람들이 미국을 싫어한다 그럼 오케이 그럼 당신 싫어라 이야기죠. 트럼프가 이런 표 받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니까. 그죠? 미국의 이런 자카리아라는 좀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 또 반 트럼프 노선에 대단히 이런 걸 말라고 하냐 이야기죠. 트럼프를 안 좋아하는 비중을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뭐 갤럽에서 실시해가지고 미국 사람들 봐라 트럼프를 억수로 유럽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what? 그래서 뭔데?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돈 들여가지고 뭡니까? 유럽 사람들이 노르웨이 사람들은 79%가 여러분들 트럼프를 안 좋아하고 스웨덴 사람들은 80%가 안 좋아하고 핀란드 사람 68%가 안 좋아하고 독일 사람들 72%가 안 좋아하고 그래도 영국 사람들은 대단하네요. 21%밖에 안 좋아하네요. 그지? 스페인 사람들은 51%가 좋아하지 않고 붉은색일수록 이제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인 겁니다.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트럼프에 대한 불호입니다. 불호. 전부가 다 불호고 여기 루마니아 사람들이 트럼프를 좋아하네요. 루마니아 사람들이 발칸 반도 사람들하고 이거 보고 참 내가 야 당신들 참 앞으로 한참 멀었다. 고생하려면 정말 참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먼 것 같아. 이렇게 하는데 점수를 매겨보니까 뭐 북유럽은 거의 스웨덴은 마이너스 80%, 노르웨이는 마이너스 79%, 핀란드는 마이너스 68%, 덴마크는 마이너스 84%, 독일은 마이너스 72% 이렇게 된 거죠. 여기 보면 뭐 남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그렇게 심하지가 않네요. 51% 마이너스 43% 마이너스란 뜻은 비호감입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악화가 되네요. 이게 2025년 10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보라색이 이태리인데 이태리가 여러분 그때는 한 7, 8% 됐다가 지금은 15%까지 떨어졌네요. 전부 다 떨어진 겁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여기 이제 보면은 이 클리스 오키란 분이 유럽 전역에 실시된 갤럽 여론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린란드 문제가 유럽 내 트럼프와 미국에 대한 지지도를 완전히 파괴한 결정적 요인이 확실합니다. 이전에 유럽에서 가장 친미적인 국가 중 하나였던 덴마크는 현재는 가장 반미적인 국가가 되었다는 점에 중심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2월부터 1월 그린란드 당시 트럼프의 유럽 내 지지율이 폭락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뭐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여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장이자 해운업계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존 콘라드 오셰의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존 콘라드 오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존 콘라드 오셰가 왜 핀란드를 나토에 가입시켜 줍니까? 튀르키예 터키보다 미국을 더 싫어하는 나라라면 그들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싫으면은 미국의 안보망을 핀란드한테 왜 제공하냐 이야기죠. 에? 미국을 스웨덴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면은 미국이 스웨덴한테 이런 안보망을 왜 제공하냐 이야기죠. 존 콘라드 이런 오시는 매사추세츠에 살지만 매사추세츠가 여러분 또 굉장히 민주당 여러분들 아성이죠. 그렇지만 이분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죠. 자기 집사람이 여러분 뉴욕타임스를 보지만 자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핀란드한테 여러분 안보망을 왜 제공해야 되냐 미국 사람들이. 이탈리아가 여러분들 트럼프를 48% 좋아하지 않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1인당 국방비 지출이 여러분 500불이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세금을 내면 미국 사람들이 3600불 정도 여러분들 1인당 군사비를 내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그러니까 내하고 직접 관련된 문제는 아닌데 내 이야기가 아니 너희들 그렇게 이런 똑똑하고 잘났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다 챙겨라. 너희들이 그 이야기를 미국의 여러분들 존 콘라드 오셔라는 사람이 하도 이름 열받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럼 핀란드를 우리가 지켜줘야 되냐. 배은망덕한 사람들 한국말 나오면 그런 거겠죠. 왜 핀란드를 나토에 가입시켜주냐 이야기죠. 터키보다 미국을 더 싫어하는 나라인데 그들 스스로 알아 살아남도록 내버려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러한 높은 반미 수치를 근거로 미국 내 일부 인사들은 우리를 싫어하는 동맹국을 굳이 지켜줄 필요가 있냐 이렇게 나토 동맹회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또 보시죠.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전 세계를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이제 월스트리트 마블한 분이 저는 익숙치 않은데 팔로우가 여러분 170만이니까 상당히 여러분들 영향력이 있는 그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보시죠. 유럽에서 인기 있는 것은 트럼프의 업무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여러분들 유럽에서 왜 인기가 있어야 됩니까? 트럼프가 여러분 캐나다에서 왜 인기가 있어야 되냐고요. 캐나다 사람들이 트럼프를 미워하던 관계가 없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 여러분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 거죠. 트럼프의 업무는 미국을 위해 유리한 무역 협상을 이끌어내고 안보 무임승차국인 유럽 국가들이 스스로 방위부를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유럽인들은 미국으로부터 공짜를 얻기만을 바랍니다. 만약 트럼프가 유럽에서 인기가 있었다면 저는 오히려 그걸 극도로 걱정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혜택은 다 보고 감사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월스트리트 마블한 분의 타임라인을 쫓아가 보니까 유럽 사람들도 고민이 좀 많긴 하네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이 기술 및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핵심 경쟁 분야에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럽은 더 많은 규제, 더 높은 세금, 개방된 국경을 선택했습니다. 전부 다 이런 망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더 많은 규제,
더 높은 세금, 개방된 국경, 예? 삼척 동자도 다 할 수 있는 이런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제 여름 제임스 박사가 소개한 글에서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국가의 성장이라는 것은 국가의 몰락은 선택이다. 유럽 지도자들은 유럽의 몰락을 선택한 겁니다. 규제 많이 하고 세금 올리고 국경 개방하는데 어느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민주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집권하면은 남부 국경 열고 개방된 국경, 더 높은 세금, 더 많은 규제. 그래서 미국이 어려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국경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세금 낮추고 규제 풀고 하지 않습니까? 잘 사는 길로 가는 데는 특별한 이런 박사학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식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규제를 줄이면 사람들이 더 신바람 나게 일하고 세금 줄이면 더 열심히 일하고 개방된 국경 한국이 딱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이 가는 길이 뭡니까? 더 많은 규제, 더 많은 통화량, 더 높은 세금, 개방된 국경 이렇게 갈 겁니다.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나라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짜증나는 이런 국내 뉴스 안 다루더라도 세계 뉴스 보더라도 전부 다 교훈이고 배울 겁니다. 나라가 골로 가는 길을 확실하게 이런 유럽이 선택한 겁니다. 더 많은 규제, 더 높은 세금, 개방된 국경 그럼 바로 골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뀌기 이전까지 유럽의 동기부여 방식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기사를 인용했냐. 유럽인들은 미국, 중국, 러시아가 우리에게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된다. 사는 것은 낭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전쟁입니다. 전쟁. 투쟁이고. 여러분 서울 시내에 40정 50정 이런 고층 아파트들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LNG하고 전기가 있어야 돌아가지 않습니까? LNG와 전기가 이러면 하늘에 떨어집니까?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운 좋게 이런 선대들이 잘 해가지고 반도체가 이런 히트를 쳐서 지금 AI 혁명 때문에 으쌰으쌰 잘 나가는데 그거 없어진 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엘리베이터 이름도 다 멈춘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40정 70정 어떻게 올라갈 겁니까? 유럽을 보면 항상 많은 걸 생각하게 되고 캐나다를 보도 항상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전부 다 뭐죠? 세상 간단합니다. 규제 풀어주고 통화량 여름 안정시키고 세금 줄여주고 국경 엄격히 관리하고 공짜 점심 줄이고 그러면 나라 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반대로 가면 바로 가는 겁니다. 골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크롱도 정신없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엔 철이 없어 한참 철이 없이 보이는 거죠. 나라가 골로 가는 겁니다. 지금 유럽이. 여러분 뭐 우리가 이런 도덕적으로 이런 것들은 뭐가 대단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숫자 보면은 대한민국 선거 그냥 숫자 분석해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를 분석하면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입으로 뭡니까 그냥 구라치지 말고. 유럽이 골로 가고 있다는 게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유럽이 어떻게 골로 가고 있습니까?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세계 경제에서 이런 차지하는 비중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2010년 22.6%, 2025년 26.3%. 잘 나가는 겁니다. 중국 2010년 9.2%, 2025년 17.8%. 그럭저럭 잘 나가죠. 2017년부터 여러분들 거의 정체가 되어 가지고 2020년도 17.4, 2025년도 17.8이니까 크게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유럽연합 2010년도 전 세계 차지한 비중이 22.8%, 2025년도 16.5% 그냥 꼬라박지 않습니까? 일본 2010년 8.6%, 2025년 3.8% 꼬라박지 않습니까? 한국 2010년 1.7%, 2025년 1.6% 서서히 이러면 가라앉지 않습니까? 숫자가 이러면 얼마나 정직합니까? 숫자는 뭐죠? 뭐 그렇게 여러분들 분식이 필요 없는 거죠. 미국 GDP를 100으로 해가지고 상대적 규모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여름 2010년에 40.6%, 2025년 64.4%, 2020년에 69.7%가 중국하고 이런 미국 사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겁니다. 왜 벌어집니까? 양적 성장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양적 성장은.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으로 가려면은 전체주의 체제를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일본이 이런 미국에 비해 가지고 2010년에 38% 정도 차지했습니다. 그까지 따라잡은 겁니다. 지금은 미국에 비해 13.5%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쪽은 성장하고 한쪽은 정체되니까 확 차이가 난 겁니다. 한국은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2010년에 7.3 정도 차지했습니다. 2025년 때 6.2입니다. 격차가 확대되는 겁니다. 혁신하는 나라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라는 여러분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공무원 많으면 나라 망하죠. 민주당은 전부 다 이렇게 거꾸로 하는 겁니다. 공무원 많으면은 나라 망하는 겁니다. 부를 생산한 사람들이 줄어들고 부를 나누어 가진 사람이 이름 늘어나게 되면 공무원이 아무리 이름 많아야 부가가치 이론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골로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지만 벽사기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이나 이런 신지역에 40층 50층 고층 건물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게 전기가 있어야 돌아가는 겁니다. 전기가. 이번에 이런 석유 끊겨 보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그걸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세상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나 멋진 이야기입니다. 유럽이 왜 골로 가냐 너무 많습니다. 유럽은 더 많은 규제 더 높은 세금 개방된 국경을 선택했다. 결과가 뭡니까? 딩동댕 골로 가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가난해지면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가난해지면은 놀고 먹는 사람들 많이 늘리는데 그게 오래 안 갑니다. 그게 터지지 않습니까? 터져가 여러분들 빚을 빌려준 채권단이 이름 진주해 가지고 사람 잘라라 지출 줄여라 그러면 우리가 구제금융 줄게 한 번 경험했으면 됐지 이러면 그걸 또 두 번 세 번 경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이 없어도 여러분들 유분수지. 그냥 죽는 겁니다. 평화가 오래되고 선대들이 고생을 해서 여러분들 산업다운 산업을 일으켜 가지고 그냥 달러가 그냥 들어오니까 땅만 파면 달러가 이런 들어온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달러를 버는 것이 전쟁이잖아 전쟁. 지금 그래도 운이 좋아가 여러분 AI 혁명에 한국이 D램이라든지 랜드플래시 같은 걸 만들어 팔 수 있으니까 다행인데 제가 미국의 서부 여행을 참 좋아했습니다. 옛날에 젊은 날에. 왜 좋아했느냐. 거기서 세월을 보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변하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것이 오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유럽 여행을 좋아할 때도 성곽 이런 걸 좋아했죠. 그게 이제는 먼 거 하니까 다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뒤처지는 것입니다. 뒤처지고 나면 비참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난이 진짜 비참한 거죠. 가난이. 우리는 가난을 끝자락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심하게 기억하겠지만 우리는 나라가 가난했던 기간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 중간 지역에서 유소년기를 보냈으니까 기억 속에 항상 남아있지 않습니까? 일본인들이 남긴 적산 가옥들에서 이런 놀았던 기억들이. 아시아권에서 그래도 근대화를 제대로 한 민족은 일본 민족인 것 같아요. 일본 민족만 거의 유일하게 아시아권에서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 근대화를 제대로 안 갔습니다. 근대화를 제대로 한 거죠. 제대로.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공병호 TV가 여러분들 성장하는 TV고 학습하는 TV고 부자되는 TV니까 여기 이제 오늘 시야를 좀 넓혀 보시죠. 우리가 좁은 데서만 아웅다웅 하지 말고 그래도 한국만한 나라를 만든 것은 기적적인 일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만한 여러분 나라가 되기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를 보면은 그냥 지옥입니다. 지옥. 물론 아프리카에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언짢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는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야 어떻게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오늘 아프리카 문제 방송의 이런 범위가 참 넓어졌습니다. 그 범위를 넓히는데 모로코 유대인 출신 지네바 리부아 연구원이 쓴 글을 보고 이제 좀 지평을 넓히는 겁니다. 지평을. 여기 보시면은 이게 사헬 지구죠. 여기에 이제 사헬 지구가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입니다. 말리라는 그런 국가 옛날에 금이 많이 나왔죠. 대항해 시대 때 금 무역이 성행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이 말리란 나라 부르키나 니제르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사헬 지역입니다. 이 보시면은 이 사헬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사하라가 있고 그 밑에 사헬입니다. 여기가 이제 엉망진창이네요. 프랑스가 여러분들 식민화했던 지역이 많은데 프랑스가 나가고 난 다음에 극단적인 그런 이슬람 세력들이 해가지고 이게 아마 전 세계의 테러가 가장 많은 지역인 것을 전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지네버 연구원을 들어가 보니까 오늘 또 이렇게 이분은 모로코 출신이니까 알제리라는 이런 나라에 대한 훨씬 더 이해가 깊고 아프리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니까 이 지역에서 생성된 테러 세력들이 전 세계로 또 이런 괴롭히는 겁니다. 알카에다처럼.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오늘 적어놨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제이님이라는 이런 테러 단체가 거의 여기 보시다시피 이 지역을 다 장악한 겁니다. ISGS라는 그런 그룹하고 테러 지역인 거죠. 그런데 여기 또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 러시아가 또 사람들을 많이 용병을 파견해 가지고 이 지네바 연구원이 2024년도에 논문을 발표한 것이 러시아의 아프리카 불안정한 그런 추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러니까 러시아는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자기 나라 문제도 여러분들 해결을 못하는데 이 지역까지 이름 진출해 가지고 용병을 파견해 가지고 지역을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두려고 하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자기 나라 백성들이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하든지 그런 내용을 이름 오늘 이 몰리타니아, 세네갈, 말리, 부르키나, 니제르, 차드, 나이제리아 이 지역을 우리가 흔히 부를 때 사헬 구역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 상식 차원에서 한번 견문을 좀 넓혀 보시죠.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그런 지역 전문가들은 이렇게 전 세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사헬 지역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 동서로 길게 뻗은 반건조 초원지대를 말합니다. 서쪽은 세네갈로부터 동쪽의 에리트레아까지 이어지며 마우리타니아,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차드, 수단 등 이 지역에 속합니다. 최근에 이 지역은 가장 위험한 테러의 하약고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게 아니네 이게 보니까. 국가 시스템이 붕괴가 돼 가지고 거의 내전 상태인 거죠. 공권력이 공백이 돼 가지고 과거 지역 안보를 담당하던 프랑스군이 반미 반서방 정수로 인해 철수하면서 안보 공백이 생겼고 그 자리를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이 용병들이 메웠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기 이제 특히 알카에다 성격의 그런 무슬림 원리주의자들이 이 지역에서 혈전을 벌이는 겁니다. 글로벌 테러의 베이스 캠프로 삼고 있고 조금 더 발전되면은 이슬람 신권 국가를
건설해 가지고 전 세계 테러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을 지네바 연구원이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가 변화가 되니까 사막화가 진행되니까 부족 간의 물 경쟁이 생기고 테러 조직들이 종족 계층 갈등을 이용해 가지고 권력 투쟁을 하는 겁니다. 사헬 지대의 혼란은 대규모 난민 발생과 테러범의 유입으로 이루어져 유럽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여기에 알카에다 성격의 이슬람 신권 국가가 등장하게 되면 반스방 또 테러를 수출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런 것도 또 제압을 적절히 해놔야지 아니면 또 테러가 발생해 가지고 또 골치 아플 거라고요. 여기에 지네바 리부아 연구원이 오늘 집중적으로 글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는 방송 학습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견문을 좀 넓히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타임라인을 따라서 지네바 연구원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네바 리부아의 사헬 지대 및 러시아 관련 분석 타임라인입니다. 푸틴은 전략적 일관성을 추구하며 유럽, 아프리카, 중동에서 각 작전이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여러분들 전 세계 패권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차죠. 그동안 말리군과 바그너 그룹 러시아 용병에 비해 열세했던 아자와드 투알레그 반군들이 서서히 군사적 역량을 구축하며 정세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네바 연구원이 모로코 출신이니까 아프리카나 이런 부분에 특별하게 애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방치하기는 너무나 위험한 미국이나 서방 세계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말리, 차드, 수단, 리비아 등 아프리카 전역에 진출해 있고 이 과잉 확장된 석유국가 러시아는 트럼프 행정부의 큰 골칫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러시아가 전쟁 중에도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여기가 이 분홍색이 러시아가 영향력을 직접 행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푸른색 여러분 점들이 뭔가 하니까 러시아의 기지입니다. 러시아의 기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점점점 자기의 존재감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활동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런 전쟁을 하면서도 이런 중동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아프리카에 영향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병을 파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 기가 찬 이야기네요. 2025년 7월입니다. 러시아 바그너 용병의 등장이 알카에다 등 지하디스트 그룹과 분리주의 운동을 오히려 자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존재 자체가 지역적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대만의 시선이 쏠린 사이에 아프리카 사하라 지방 이남의 사헬지대는 테러 위협의 핵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몰아내고 들어온 러시아 용병들이 지역 안전을 망쳐놨고 곧 알카에다가 이 지역에 칼리프 국가를 건설한 대재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에 왜 이런 관심을 가지느냐. 이게 이런 서방을 대상으로 테러전을 펼칠 거니까. 사헬 지역이 실패한 국가들의 지하디스트 확산으로 무너지고 있지만 유럽은 군사적 정치적으로 이 대재앙에 대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미국의 몫인 겁니다. 이게 가장 최근입니다. 4월 16일. 프랑스는 말리를 구하기 위해 희생했지만 결국 모욕당하고 쫓겨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말리는 이제 러시아의 지원을 기대하지만 러시아는 결코 타국을 위해 자국 군인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비극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헬 지역 우리는 지네바 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사헬 지대는 러시아의 전략적 개입과 서방 세력의 퇴출로 인해 거대한 지정학적 재앙의 길로 들었습니다. 프랑스가 철수한 공백을 메운 러시아 군사적 개입은 알카에다 같은 지하디스트 그룹과 결집과 세력 확장을 유도하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리부아 연구원은 이 과정에서
서아프리카의 서방 국가들에게 악몽과 같은 이슬람 칼리프 국가 등장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국제 뉴스, 세계 뉴스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은 투자 문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 문제. 투자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편견 없는 정확한 정보를 그렇게 입수하셔 가지고 나라 사정은 뭐 그렇게 녹록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튼튼한 그런 재무적 방파제를